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사연은 경기도에 살고 계신 박현우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박현우 할아버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신혼 때는 아내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자식들이 장성해 시집 장가갈 때까지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죠. 아내가 당신이 내 남편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라는 말처럼 유독 마음이 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준현이었죠. 준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데려가려고 해도 제 품을 떠나질 않았죠. 아내와 저는 그런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일했고, 준현이는 저희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결혼을 앞두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요. 그만큼 성품도 훌륭하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준현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준비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부모로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 늙은 노인네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겨우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언젠가 아내와 해외여행을 가보려고 오래도록 모은 목돈 정도가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현이가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결혼하면서 집을 구하려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정말 면목 없지만 두 분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우리 준현이 입에서 그 말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저 막연히 걱정만 하던 일이 현실로 닥치니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준현이의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마. 그날 밤 저는 꼬박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우리 아들 준현이를 사랑하는 건 당연했지만 저는 제 아내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건 괜찮았지만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한 아내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써버리면 말년에 우리가 고생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제 아내는 평생 동안 저 때문에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조차 강원도로 갔고 비행기를 타도 제주도가 전부였죠. 우리는 농담처럼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 한 장 남기자. 그 추억을 우리 노년의 낙으로 삼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늙어가자. 하지만 준현이를 돕게 되면 그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더군요. 혹시 나 때문에 깬 건가 싶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먼저 자지? 나 때문에 깼어? 그런데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현이 아버지, 나 이탈리아 안 가봐도 돼요. 우리 아들 준현이만 행복하면 돼요. 그 아이가 자기 부인이랑 환하게 웃는 사진 한 장 있으면 나한텐 그게 피사의 사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내가 아내보다 생각이 짧았구나. 역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엄마를 당해낼 재간이 없구나.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부모된 도리로서 먼저 아들을 챙기고 희생할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아내와 달리
나는 내 노후부터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의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나에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자기도 분명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을 텐데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혼란스럽던 내 마음을 잠잠하게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들의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정말 최소한의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끌어모아 주기로 했죠. 둘이 함께 가기로 했던 해외여행도 당연히 취소했습니다. 대신 간단하게 제주도에 한 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결심을 아들 내외와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준현아, 너희 집 문제 말이다. 약소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제 말을 들은 며느리 수연이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르륵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저희 집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 지금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요.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저는 우리의 결정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는 수연이를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와 아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구나. 이건 좋은 아이들에게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안전장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되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경우 내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아직 젊은 아이들이라 큰 돈을 함부로 쓸까 걱정되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죠. 그렇게 계약서에 서로 사인까지 마친 후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들 기분 좋게 술 한 잔씩 나누었고 평소 술을 전혀 안 하던 며느리 수연이까지 한 잔 마실 정도였습니다.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아들 내외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녀석의 차에 올라타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고 뒷좌석에는 아내와 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던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차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야경 속에서 온갖 사람들이 얼굴을 붉힌 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지럽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세상에서 우리 준현이랑 수연이를 누가 챙겨주겠어? 바로 나지. 그렇게 다짐하며 창밖을 바라보던 중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수연이가 머뭇거리며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준현이는 그런 수연이를 말렸습니다. 왜 그래? 그런 거 여쭤보지 말라니까. 하지만 수연이는 망설이면서도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 왜?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아버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는데 참고하려고요. 혹시 이번에 자금 지원해 주시는 거 얼마 정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간단히 말해. 그래서 얼마 주시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얼마 주냐는 말을 들은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며느리한테서 말이죠. 노가다판에서도 이런 소리는 안 듣는데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도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 당장 집은 구해야 하는데 돈은 부족하지. 그러니 내게 묻는 거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이는 아니다. 대충 3억 정도 지원할 것 같구나. 요즘 같은 시기에
아파트를 사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돈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적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우리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3억이라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수연이한테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3억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 3억이요? 이 돈 다 합쳐도 강남 쪽에는 발도 못 들이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뒤쪽 근육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나라면 정말 감사하다면서 절이라도 할 텐데 오히려 저렇게 실망한 얼굴을 하다니 황급히 아내가 이 말을 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한시름 놓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연이의 말과 태도가 이해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아이가 금액을 듣고 순식간에 낯빛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게다가 수연이만 문제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준현이도 옆에서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아무리 곧 자기 부인이 될 사람이라지만 이런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나서서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말리는 척 하더니 결국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 둘이 똑같아 보이더군요. 결국 기분이 상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추자마자 아내를 깨워서 얼른 내려버렸습니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씩씩대며 아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현이가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준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단 아내를 먼저 집에 들여보내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준현이가 수연이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수연이가 제 앞에 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아까는 제가 술 기운에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요. 뭐를 주시든 감사한 건데 저희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만. 죄송해요. 준현이까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데 제가 뭐라고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이를 보며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현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몰라도 너희 엄마한테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라. 비슷한 일이라도 절대 없도록 해라. 알겠니? 제 말에 준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녀석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딱 보아하니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혼나는 상황 자체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 부인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에만 충실한 모습이라니.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으니 그만 가봐라. 그렇게 둘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들어섰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바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술김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큰 불로 번질 뻔했던 일을 빨리 끌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불을 끄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제 아내가 지금과 같은 상처를 입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준현이와 수연이는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집은 저희가 지원한 자금으로 경기도권 아파트를 마련했고요. 정말 갓 신혼이라 정신이 없어요. 한참 집들이 준비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쁘다고 전화 통화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랑 아내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죠. 그럼 회사 사람들도 초대해야 하고 친구들도 있을 테니 우리는 조금 나중에 불러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부를 제일 먼저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도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이들 바쁜데 부모가 도움이 되어야지. 짐이 되면 쓰겠어? 그 말에 저도 적극 동의하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야, 이제 크게 바쁜 일도 없지만 한참 사회생활을 바쁘게 해야 하는 준현이한테는 모든 게 다를 테니까. 지혜로운 아내를 둔 것에 감사하며 저희는 조용히 아들 부부의 초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니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집들이 초대가 오지 않는 겁니다. 준현이한테 아예 전화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안부 전화를 해오기도 했고 심지어 반찬을 받아가려고 연락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티내지 않고 잘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들이 초대는 언제 하려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희들 편한 때에 맞춰서 불러라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데 너희 너무 늦는 거 아니니? 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바쁜가 보다. 초대할 사람이 너무 많고 처음이라 정신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내랑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 나 큰일 날 뻔했네. 수연이가 반찬 가져다 달라고 한 거 깜빡했어. 그것도 이미 이틀이나 지난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이틀 전 일인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던 걸 보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저보다 훨씬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당장 가져가서 경비실에라도 맡겨야겠어. 그럼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준비는 금방이었습니다. 가져다 주기로 한 건 파김치였죠. 아이들에게 따로 연락할까 하다가 그냥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쯤. 준현이는 일하느라 바쁠 테고 수연이는 외출했거나 바쁠지도 모르니 괜찮겠지? 그렇게 제 차로 아들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집이 있는 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 외부 자동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인터폰을 누를 필요도 없이 바로 들어가더군요. 문 두드려 보고 사람이 없으면 문 앞에 두고 올게. 그래, 그렇게 해. 저는 차에서 기다리며 아내가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문 앞에 두고 올 거면 금방 내려왔어야 했고 며느리가 집에 있어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했으면 아내가 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아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따뜻한 미소를 유지하는 사람이 울상을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차에서 뛰쳐나가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안에서 무슨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난 거야? 그 순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빠서 우리를 안 부른 게 아니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현이랑 수연이 우리를 바빠서 안 부른 게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미워서 연락을 안 한 거였어.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아내가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수연이네 집 문을 두드리니 수연이 어머니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부인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수연이네 가족들 전부가 와 있었습니다. 처음 온 것도 아닌 듯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더랍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껏 사돈네는 계속 초대했으면서 우리만 부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아내의 말이라도 준현이를 그만큼 믿었기 때문입니다. 준현이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 그런데 안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수연이는 아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우리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이왕 아파트를 해줄 거면 조금 더 넓고 좋은 곳으로 해주지. 왜 이런 곳을 해줘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남편 보고 결혼한 건데 집안은 너무 별로라고. 그러니 자기가 그런 늙은이들을 집에 초대 안 하는 거라고. 나중에 수연이 어머니가 놀라서 말리러 갈 때까지도 수연이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준현 아버지, 나 너무 분해요. 아무리 내가 온 줄 몰랐다지만 그런 소리를 들은 것도 분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해줬는데? 아내의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먹먹함은 점점 뜨겁게 변해갔습니다.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왔고 단 한 번도 눈물 흘게 한 적 없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머리끝까지 열이 솟구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성큼성큼 아들 며느리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가서 집을 뒤집어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뒤에서 저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 마요, 준현 아버지. 이대로 가서 뭐라고 하면 나만 더 비참해져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하기로 해요. 마음 같아서는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며느리한테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우리가 없는 자리라고 해도 그렇게 행동해서야 되겠냐?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절박하게 붙잡고 있는 아내를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분노를 풀자고 아내를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침울한 얼굴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 아내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 집을 해줬는가? 대체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준현이와 수연이에게 살 집을 마련해 준 것인가? 그런데 그때 준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집 앞입니다. 처음에는 굳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현이는 퇴근하자마자 수연이와 함께 왔다며 제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내는 도저히 수연이 얼굴을 볼 수 없다며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준현이와 수연이를 대면한 건 저 혼자였습니다. 수연이는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엄마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제 이야기 들으셨다면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연신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며 사과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며느리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밀면 미는 대로 이리 휙 저리 휙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이미 아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수연이가 무어라 변명하든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뭐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었다가는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현이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좀 받아주세요. 준현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녀석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얘는 지금 우리 심정을 알기는 하는 걸까? 이 나이에 늙고 병든 몸으로 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기들한테 그 집을 해줬는지, 그게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러고 나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얼마나 참담한지 알기는 하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그 사이 며느리의 사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죄송해요. 2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수연이의 목소리만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 사과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준현이가 갑자기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잘못했다는 소리만 듣고 싶으신 거예요? 맞아요. 수연이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냥 철없어서 한 소리라고 한 번쯤 넘어가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입만 꾹 다물고 계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순간 귀에 꽂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니? 두 분이 알아서 마음 푸실 때까지 저희 나름대로 살고 있어야죠. 안부 인사나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불편해 하시면 아예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연을 끊겠다는 거냐?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죠. 하지만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니라 두 분 선택이에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현이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아들의 멱살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을 끊겠다? 천륜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고작 자기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끊겠다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한테 그 집을 해준 줄 아냐? 준현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랑 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한번 가보려고 했던 돈이다. 평생 고생한 네 엄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강 한번 시켜주려고. 그 추억 하나 남겨두고 남은 인생 힘들어도 참으며 살려고 했던 거라고. 준현이와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네 엄마를 위해 남겨뒀던 노후 자금까지 박박 긁어서 너희한테 줬어. 그렇게 돈을 받아놓고 지금 와서 연을 끊겠다고? 그래, 끊자. 아니, 끊어야겠다. 준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대신 우리가 줬던 돈 모두 돌려받아야겠다. 처음 집해줄 때 썼던 계약서 아직 안방에 그대로 있다. 준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둘이 길바닥에 나앉든 고시원을 전전하든 그딴 건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이제 난 내 아내랑 내 인생에 신경 쓸 거다. 마지막 경고다. 둘 다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내 돈 그대로 뱉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 둘이 눈물 흘리면서 알게 될 거다. 준현이가 억지로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 손은 경찰서 신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나가지 않으려는 둘을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쫓아냈습니다. 바깥으로 쫓겨난 준현이와 수연이는 창문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의 항의와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로 결국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에게 줬던 3억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동정심 많고 착한 아내는 끝까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피부친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준현이와 수연이는 피부치가 아니라 우리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존재야. 그런 것들을 곁에 두면 우리 남은 인생이 더 비참해질 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이제 며칠 뒤면 이탈리아로 출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평생 고생한 아내와 함께 소소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해외여행을 만끽하고 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머릿속이 여전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준현이가 우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정 때문에 다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아내의 행복뿐이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박현우 할아버지의 아내를 위한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박현우 할아버지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